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건강운동관리사 기능해부학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능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선생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인 해부학이 조금 되셔야지만 이 기능회복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기초적인 해부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짧은 강의이다 보니까 제가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는 데는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부학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강의를 들으시는데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제 공부하시다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질문 게시판 있죠. 잘 이용해 주세요. 답변을 좀 친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번에 교재 목차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기능회부학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는 기능회부학만 출제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운동역학에 대한 내용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그렇기 때문에 총 9챕터 중에서 5챕터까지는 저희가 운동역학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뤄볼 예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6챕터에서는 9챕터까지는 그다음에 기능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동역학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역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챕터부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운동학과, 운동역학이 스포츠에서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어떤 스포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이론들이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은 아니지만 작년부터는 이제 좀 그 계산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공식에 대한 계산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회복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강의 내용 자체는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그 구조물에 대한 기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되는 건 일단은 구조를 알면은 기능을 알 수가 있다. 자, 이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은 공부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첫 번째는 안정성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안정성을 유지를 한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균형을 유지한다, 평형을 유지한다. 자, 이 말은 안정성이 좋다. 즉, 나의 기저면 안에 내 무게중심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는 안정성이 좋다, 혹은 균형 감각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저희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저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게중심선.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의 첫 번째는 뭐냐? 기저면을 크게 하고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 당연한 말이죠. 선생님,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을 할 때에는 저희가 어쨌든 스포츠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스포츠 예시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제로 실제로 스포츠 상응의 예시로 좀 많이 나오는 거 있고요. 기저면을 크게 해서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씨름. 제가 씨름을 할 때 두 다리를 붙여서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최대한 다리를 넓게 벌려서 저희가 기저면을 넓게 함으로써 내 무게중심선이 이 기저면 안에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넓이를 넓게 만든다는 거. 그게 바로 이 1번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기저면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높이를 낮게 한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선을 외부 힘의 작용점으로 이동을 시킨다. 자, 이거 어떤 말일까요? 마찬가지로 씨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무게중심의 높이를 낮게 한다. 저희가 다리를 넓게 벌렸어요. 근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지는 않죠. 어느 정도 상체를 숙임으로써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같은 기저면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무게중심의 높이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적용이 됐을 때 무게중심이 높게 되면은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을 이탈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낮추게 되면은 똑같은 기울기를 가졌을 때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에 존재할 수가 있다. 즉,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저면이라면은 무게중심의 높이를 낮게 하고, 자, 세 번째 보시면 무게중심선을 외부 힘의 작용점으로 이동시킨다.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줄다리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다리를 벌려서 줄을 이제 당기고 있어요. 자, 이 정도의 이제 기저면을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줄다리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대편에서 줄을 당겨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줄을 여기서 당기고 있어요. 그럼 상대편은 줄을 이쪽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자,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줄다리기 할 때 예전부터 선생님들이 늘 한 말이 있죠. 뒤로 누워라. 네, 앞으로 가라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자, 뒤로 누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무게중심을 뒤로 놓음으로써 자, 힘의
작용점으로 이동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실제로 무게중심이 선이 뒤에 있기 때문에 기저면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줄다리기 할 때 상체를 뭐 앞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게중심이 앞으로 있겠죠. 그러면은 이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이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을 이탈하기가 쉽다. 즉 안정성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풀이를 해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을 벗어나 불안해지려고 하면은 새로운 기저면을 형성한다. 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똑같이 이제 씨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밧다리 걸거나 안다리 걸거나 뭐 들어 매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떡하죠? 다리가 떴을 때 다시 새로운 기저면을 형성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새로운 기저면을 형성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3번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안정성이 낮추는 전략, 다른 말로는 운동성을 높이는 전략도 있겠죠. 자, 보시면은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전 안정성을 높이려면 기저면을 넓게 했죠. 그러면 운동성을 높이기 위해, 즉 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저면을 좁히고 무게중심선을 기저면 바깥쪽에 위치를 시킨다. 자,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요. 저희 스프린트, 달리기 경기 중에서 단거리 달리기 할 때 그 핀치 자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핀치 자세 할 때 다리를 앞뒤로 놓은 자세에서 상체를 뒤로 하나요? 아니죠. 최대한 앞쪽으로 숙임으로써 무게중심선을 기저면 바깥쪽에 위치시킴으로써 출발 땅 소리가 났을 때 불안정한 지금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성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선을 위치를 시킨다. 이게 바로 운동성을 위한 전략. 반대로는 안정성을 낮추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총 길이 장력 곡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근육의 그 능동 장력, 그다음에 총 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이론인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이런 필라밀트의 활주로 이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오신과 액틴에 이런 여러 가지 결합할 수 있는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가장 좋은 거는 이 안정 길이라고 합니다. resting length. 이런 안정 길이에서 근육의 최대 장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대 장력이 발생하는 resting length는 뭐냐? 반대로 말하면은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할 수 있는 이 교차 결합의 수가 가장 최대가 됐다라는 지점이 바로 resting length, 안정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정 길이보다 작아지거나 늘어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교차할 수 있는 이런 결합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능동 장력의 힘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더 그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자, 능동 장력만 있냐? 아니죠. 이 근육 안에는 다른 이 수동적인 장력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장력의 힘은 이 안정 길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능동 장력만 발생하게 된다면요. 안정 길이를 지나서는 근육의 힘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 수동 장력이 발생함에 따라서 총 장력의 곡선은 결국에는 증가하게 된다. 능동 장력과 수동 장력의 합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을 다룬 게 바로 총 길이 장력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간단하게 보시면요, 능동적인 힘과 수동 장력의 힘, 이게 바로 총 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장력은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왜? 능동 장력의 안정 길이 이하부터는 능동 장력의 힘은 감소하게 되지만 이 수동 장력의 힘이 증가함으로써 결국에는 총 장력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적정 안정 길이에서 능동적인 힘은 최대가 된다. 이거죠. 적정 안정 길이, 레스팅 포지션은 뭐다? 교차할 수 있는 미오신과 액틴의 교차 결합수가 가장 높은 위치다. 이게 바로 안정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 길이를 넘어서 길이가, 자, 이거 길이입니다. 자, 길이가 증가될 시 능동적인 힘은 감소하는 대신에 수동 장력이 발생하면서 총 장력은 결국에는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총 길이 장력 곡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론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문제 풀이 한번 2019년도에 나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위발을 구성하는 근육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자, 저희가 이제 거위발이라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거는 무릎에 있는 근육의 구조물이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위발 근육근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이 거위발 근육근이 왜 거위발 근육근이냐, 이 정강뼈의 안쪽 측면에 보게 되시면요, 이 거위발을 띠고 있는 구조물 뼈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붙는 근육근을 저희는 거위발 근육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거위발 근육근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강뼈의 안쪽 돌림을 시키게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정강뼈의 가쪽 돌림력이 작용을 하거나 정강뼈의 바깥 구부력, 바깥 무릎이 될 때 능동적인 안정자로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거위발 근육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위발 근육근은 일단은 이 구조적으로 부착주의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은 첫 번째는 넙다리 비근, 살토리어스, 저희가 이제 이 안짱다리 근육이라고 하죠. 앞바다리 근육, 이 넙다리 비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덩 정강근, 원래는 모음근이긴 하지만 무릎에 정강뼈의 안쪽 돌림과 무릎에 이제 굽힘을 할 수 있는 두덩 정강근.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 햄스트링 근육, 뒤넙다리 근육 중에 하나인 반힘줄근이 바로 이 거위발을 구성하는 근육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이 근육의 구조, 부착점을 알게 되면은 그 근육의 기능이 나오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네, 2번. 보기는 근수축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근수축 형태로 옳은 것은, 보기 보도록 하죠. 가장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근수축의 형태는 기역수축이고, 근육의 수축 속도가 빠르면 근력이 증가하는 근수축의 형태는 이제 니은 수축이다. 저희가 근육의 수축의 종류라고 하면요, 일단은 뭐 등장성 수축이 있을 수 있고요. 길이가 변하면서 생기는 수축. 그 다음에 등척성 수축.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축 방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등속성 수축.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축을 저희는 등속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힘속도 곡선에 대해서 조금은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힘속도 곡선은 뭐냐? 자, 여기는 이제 장력이고요. 여기는 속도입니다. 서로 이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등속성 운동을 빼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등장성 수축 두 가지 요소와 그 다음에 등적성 수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자, 등적성 수축이 뭐였죠?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즉, 그러면 속도는 뭐죠? 0이죠. 자, 0인 지점에서 발생하는 게 등척성, 자, 수축이고요. 이 그래프 형태를 보게 되시면은,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네, 그래프 형태를 보시면은 약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중간에 속도가 0인 지점에 있는 게 등척성, 자, 수축이고요. 그다음에 왼쪽 편에 보이시는 게 여기가 이제 편심성 수축.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저희는 동심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얘기를 할 때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의 그 부하, 여러 가지 뭐 장력, 그 저항이 세게 되면은 편심성 수축은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수축을 하게 되고요. 자, 반면에 동심성 수축, 이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근육의 수축 방법은요, 외부의 부하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은 이 수축 속도는 느려지게 된다. 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토대로 보게 되면은, 자, 가장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근수축 형태는 뭐죠? 세 가지 중에, 그쵸? 자, 편심성 수축이고요. 자, 근육의 수축 속도가 빠르면, 자, 근력이 증가하는 형태는 어떤 거죠? 그쵸? 이것도 편심성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편심성. 정답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힘속도 곡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역학,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 문제이네요. 왼쪽 손에 캐틀벨을 들고 오른쪽 한 다리 지지로 평행을 이루는 동안 오른쪽 엉덩관절 벌린 근육에 발생하는 토크값과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른손 법칙을 따르고 엉덩관절 이 전우측 방향으로 축이 지나간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뭐 무게중심도 있고요. 뭐 A, B, C 여러 가지 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체중, 캐틀벨 무게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지금 한 다리를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엉덩관절 벌린 근의 근육은 뭔가요? 이 골반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축을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엉덩관절 벌린근이 버티고 있는 외부 힘은 뭐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나의 무게, 이 몸무게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이 첫 번째 무게가 회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캐틀벨을 들고 있기 때문에 캐틀벨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토크, 회전력에 대해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그다음에 두 가지 요소가 나왔죠. 자, 무게에 대한 토크 값 구하시고, 그 다음에 캐틀벨로 발생될 수 있는 토크 값을 구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벌린 근육에 발생되는 토크 값을 총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이제 보게 되시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공식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토크 공식. 자, 토크는 뭐냐? 네. 자, 모멘트 암의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힘은 선생님 힘이 없는데요? 힘은 이거죠. 체중, 무게. 무게가 바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게 되시면은 첫 번째 공식은 뭘까요? 이 몸의 내 체중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회전력을 구하게 되시면은 일단 모멘텀 어디죠? 이 거리죠. 축으로부터 무게중심선까지 A. A가 0.1m다. 근데 힘은 얼마냐? 자, 몸무게 얼마였죠? 체중 680N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68 자, 뉴턴미터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건 뭐죠? 이 캐틀벨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토크는 얼마냐? 보시면은 첫 번째, 일단 이 축부터 거리를 보게 되겠죠. 그건 바로 B입니다. 그래서 거리 얼마 정도죠? 0. 네. 자, 35m. 이게 모멘트 암이고요. 자, 힘. 캐틀벨 무게는 130. 네. 뉴턴입니다. 그래서 이 곱하게 되면은 네. 45.5 뉴턴 퍼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발생되는 토크 협의 아까 1번 더하기 2번이었죠. 그러면은 68 더하기 45.5는 네. 113. 뉴턴 자, 미터다. 이게 바로 이 고관절 벌린근에 작용되는 토크 값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구해야 되는 건 방향이죠. 자,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오른쪽 엉덩관절 벌린 근육에 발생하는 토크값입니다. 발생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발생하는 토크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골반은 어디로 떨어지려고 하죠? 이 축으로부터 이제 무게 두 군데에 의해서 이쪽으로 좀 골반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즉 시계 방향으로 발생하는 방향의 토크값은 113.5Nm로 받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고요. 일단 오늘 이제 오리엔팅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